자, 이어서 2부 시간입니다. 자, 2부에는 저희가 대한민국 환율 대통령 간간히 나오셔서 저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 미지은행 변정규 전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초복인데 혹시 삼계탕 드셨습니까? 삼계탕 못 먹고요. 네. 고기 먹었습니다. 고기. 점심에 불고기 먹었어요. 아, 그래요? 왜 안 드셨어요? 예, 못 먹었습니다. 예. 비 때문이죠? 아니요, 일하느라고. 일하시느라고.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회사원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 삼계탕 저희 출연자분들에게 좀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리해서 이거 쉬울 테니까 그냥 넣고 끓이시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크네요. 네. 대학교에서 2인분입니다, 이렇게, 2인분. 대학교에서 이렇게 만든 믿을 수 있는 삼계. 저희 감사합니다. 대학교에서 만든 게 아니라 마니커에서 만들었는데. 마니커에서. 대학교 마크가 써 있어. 그게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특허 출원된 유산균제로 키웠다고 합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고 내일부터 세일하니까 이건 드시고 그 다음엔 사 드시고.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비제 습격이 시작됐다라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2탄입니까? 네, 오늘 2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표를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표가 보여주는 신호가 뭔지 한번 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부채 습격에 대비하자. 네. 어떻게 신호를 보내주는지 보자 그랬는데 지금 벌써 이제 새마을금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실제로 심각한 상황은 온 거는 아닙니다. 네. 온 거는 아니고요. 부채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어떠한 상황에서 오고 어떻게 우리한테 오고 그다음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2탄, 3탄 이렇게 좀 보시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좀 끝자락에 나타나는 사건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시작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죠. 예. 부채가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빚이 야기한 문제를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올해 초에 미국 중소형은행들 파산이 연이어 일어났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문제가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강원도 사태도 그렇고요. 네. 예. 그런 것들도 사실은 신용 문제로 이렇게 일어났었던 거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PF에 대해서 경각심이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다 부동산 모기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뉴스에서. 네.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하나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돈을 갖다가 빌려서 찍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부채 문제는요. 신용 문제를 일으켜요. 네. 그리고 모든 신용 문제는 부동산, 모기지로 전이가 돼서 문제가 나타나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누군가 돈을 못 갚는데 그 돈을 못 갚는 사람은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여기 보시면 그림을 몇 개 그려놨어요. 편하게. 네네. 이제 정말로 초등학생 자녀분들한테 보여드려도 될 정도로 이해가 될 정도로 해놨는데요. 네. 개인과 기업을 이렇게 비교해서 개인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렇게 부동산 전이 될 가능성은 좀 없습니다. 네. 그냥 파산하면 끝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형 그리고 게다가 이것들이 이제 PF 네. 펀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간 것들은 이제 많은 여파를 일으키죠. 그럼 새마을금고 사태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한번 보죠. 이게 네. 되게 좋은 예예요. 네. 사실은 어떤 예를 들까 그러는데 정말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지만 네네. 우리한테 딱 좋은 예가 사실은 나타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예로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올려보시면요. 한번 직접 열어주시면 예. 저희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저 중간에 이제 좀 색깔이 있는 것들이 저게 건물들입니다.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시행사의 권유로 인해서 마을금고에서
부동산 투자를 했죠. 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대체 투자입니다. 네네. 대체 투자라는 건 뭐냐면은 투자할 것들이 있는 원래 투자하는 데는 주식과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하죠. 네네. 예, 그것들을 하는데 주식과 채권이 정체기를 겪는 경우 특히나 저금리 과정에서는 채권을 투자해서 원하는 이윤을 못 얻지 않습니까? 네네. 리턴을 못 얻어요.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대형 펀드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그 공적 회사들에서는 이 리턴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대체 투자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 계속 이어가기 전에 좀 미리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게 새마을금고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금고 그것도 이제 특정 단위 조합이잖아요. 이게 다 네. 다른 단위 조합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네네. 어떤 특정 단위 조합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가 위험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 좀 예. 미리 좀 감안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금리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를 새마을금고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럼요. 예를 드는 겁니다. 네네. 지금은 사실은 오해는 없으셨어요. 예금도 네. 조금 늘어났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하고 싶으면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거기에는 비용이 든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미국이든 한국 정부든 이것을 갖다가 투입해서 막으려고 하면 어떤 거든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돈만 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거의 이제 긴급한 불은 다 껐고요. 그리고 네네. 앞으로 이제 이 부채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부채가요, 이제 계속 후대로 내려가잖아요. 후대로 내려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을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사용하고 즐기고 했는데 후대가 갚게끔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연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썼으면 연금을 놔둬서 후대가 이것들을 갖다가 쓸 수 있고, 후대가 우리를 부양하는 건 사실은 조금 이제 어긋나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쓰고 우리가 네. 메꿔놔야죠.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다시 이제 올려주시면요. 네, 그림 한번 보죠. 네. 이제 고금리로 전환이 됐어요. 네. 이제 고금리로 이제 보통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빌리고 난 다음에 이걸 상환할 때는 경기가 이제 고금리로 올라가고 고금리가 올라가면은 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영업이 잘 안 되고 네네. 그리고 부동산이 침체 과정을 겪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갚을 때는 꼭 금리가 높아지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경기가 하락을 하니까 이제 저게 문제예요. 네네. 이제 폭락이 됐고 뭐 역전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쵸. 자기가 가진 전세금이 아파트 값보다 더 많더라.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 투자자가 이제 손실을 입은 거죠. 입은 건데 연체가 되고 네. 사실은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연체가 됐다. 이것은 그냥 표면적인 원인이에요. 네네. 근본적인 이유를 들면은 네. 이겁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뭐냐면 2020년하고 2021년에 저희가 테이퍼링이 있었잖아요. 2021년에 테이퍼링이 있었고 22년에 금리 인상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달러가 굉장히 올랐고 달러 원 환율이 매우 올라갔습니다. 강하게. 그랬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환율 상승으로 보지 마라. 네. 그거 뭐냐면은 달러발 통화 가치 조정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달러가 테이퍼링과 고금리로 인해서 이제는 다른 통화 외에는 다 독보적으로 혼자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모든 게 이해가 잘 된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라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저렇게 부채를 많이 풀었습니다. 제가 얼마냐면은요. 매달 연준이 2020년 매달 1,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예요. 매달. 맞아요. 기억나요. 예, 네. 기억나시죠? 네네. 저 정도면은요, 1년에 얼마일까요?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2천억 이상, 2천조 이상, 네. 2천조 이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뭐 4, 5천조씩 이렇게 네네. 찍은 거죠.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단 많았지 더 이상 뭐 이렇게 적지 않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었으니까 둘이 합해서 거의 뭐 2년 동안 8천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죠. 8천조 원. 예. 그리고 일본 엔화는요, 계속해서 ETF를 매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네. 이것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108조 엔 상당을 갖다가
뭐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더 했기 때문에 여기도 뭐 한 2,000조 정도를 이제 부행했다고 보면 네. 이게 다 합하면 1경원입니다. 세계 국가만 1경원이니. 예, 1경원이에요. 1경원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 풀린 겁니까, 이게. 네네. 그래서, 이러고 난 다음에 CPI가 저렇게 높아진 거예요.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레트로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저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네. 이 신용 이슈가 발생했고 이게 부작용으로 하나가 나타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금리가 금리가 올라서 파산한 게 아니라 네. 파산 이렇게 뭐 연체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로 해서 부채의 폭증으로 인해서 신용 이슈가 발생이 됐고 앞으로 이것들이 모기지 부동산에만 전이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죠. 네네. 부동산에 전이되지 않게 막는 거예요. 그럼 됐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요. 이제 이게 중요하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네. 시사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지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시중은행에서 5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한다고 하죠. 네. 원래는 이제 그 한 1조 원 이상 사실은 자산이 많이 있어요. 새마을금고가. 네네.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이제 예금만 해도 200조 네. 이상의 그런 큰 조직이기 때문에 뭐 농협에 버금가는 그런 큰 조직이기 때문에 다 해결 능력은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융통성을 공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을 갖다가 5대 시중은행에서 5조 원 이상을 빌려주라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을 팔면 채권 시장이 망가지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팔면. 네네. 네. 아. 한꺼번에 팔면은 채권이 폭락합니다. 그렇겠죠. 채권이 예. 막 시장에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오르면 네. 기업들이 조달하는데 아주 악영향을 미쳐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더 기업 금융이나 아니면은 조달 상황을 악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차라리 시중은행 니네들이 네. 잠깐 돈 빌려줘. RP라는 네. 걸 통해서 채권 갖고 있는 것을 오히려 은행들한테 맡겨라 담보로 맡기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돈을 빌리면은 네. 시중에서 빌리는 것보다 시장에 금리 그 부작용도 안 좋고 돈은 돈대로 빌리고 더 낫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자금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저희가 또 알아야 된 건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쓴소리는 해야죠. 네. 바른 말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는 돈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부채는 부채로 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 돈이 없는데요. 네. 다른 돈을 갖다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카드가 막히면 다른 카드로 막잖아요. 네네. 안 막아보셨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돌려막기.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건 안 해봤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번 해봤어요. 그래요? 예, 사회 처음 나와서 돈이 없어가지고 네. 한번 아니, 돈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 사회 처음 나와서 이제 신나서 이제 흥청망청 하시다가 그러신 거예요? 신나 흥청망청보다요 돈이 없었어요. 아, 진짜요?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고 싶고 하는데 뭐 공부 학비도 내야 되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저랑 좀 다른 삶을 사셨군요. 아, 그래요? 저는 좀 흥청망청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빚을 다른 것으로 돌려막기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안 해보면 모릅니다, 네네. 실제로.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돌려막는 건 맞는 거예요. 네네. 여기에 쓸 돈을 융통을 해와서 네.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막는 거예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렇겠네요. 네. 레버리지 효과 일으키죠. 네네. 사실 옛날에 지금 MZ 세대는 이해하실 수 없겠지만 네. 예전에 저희가 장영자 사건이라고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장영자 사건. 예. 그래서 옛날에 들어본 것도 어음 사기가 있었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어음 네, 사기라고. 네, 네.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기업들한테 돈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내가 100억을 빌려줄게. 그 당시에 100억이면 80년대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네네. 그 당시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3천만 원, 4천만 원이라고 할 때니까요. 근데 100억. 예, 그러면 한 30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네, 지금. 네. 그러면 지금 한 3천억인 3천억, 거죠. 네. 100억을 빌려주고 사채 시장에서 네. 자기 돈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200억 네. 약속금을 끊어달라고 해요, 그 기업에서. 네네. 네. 달라 그래서 200억 받았잖아요. 200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의심하지 않고 줬단 말이에요. 그럼 네네. 이걸 갖다가 돌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담보로만 갖고 있어야 그리고 되는데. 나중에 교환해야죠. 예. 네. 몰래 돌렸어요. 이거. 그래서
그걸 담보로 또 돈을 빌리고. 예, 맞습니다. 그걸 깡을 하고 다시 하고 네. 100억을 줘도 깡을 해도 한 70, 80% 받으니까요. 네네. 한 60억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것을 또 빌려주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돌리는 거죠. 네. 이것이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일전에 한번 은행들이 어떻게 부채 레버리지를 일으켰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한 14배에서 뭐 20배까지도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돈을 갖다가 은행에서 네.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대출 자산이 차변에 잡히죠. 네네. 예, 대출 자산이 차변에 잡히고요. 우측 부채란에는요, 이 RP 채권이 잡힙니다. 왜냐면은 그 채권을 돌려줘야 될 부채잖아요. 네네. 그렇게 그쵸. 잡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더 커져요. 네네. 예. 그래서 자산이 커지겠죠. 네. 자산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고,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의 자산에서도 그렇게 잡힙니다. 아니 근데 저기 오른쪽 하단에도 써주셨는데 지금 이 모기지 터지는 걸 막겠다고 돈으로 막았더니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거는 네. 그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부채를 좀 줄여가는 과정, 그러니까 디레버리징 과정인 거잖아요, 저희가. 네. 그걸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반대 아니에요? 돈을 갖다가 다시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네. 다시 빌려주면은 계속 돈을 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리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 자체로. 네, 그래서 계속 늘어났잖아요. 대차 대조표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줄어들지 네네. 않았잖아요. 네. 상대방도 늘어나고요. 여기도 그렇죠. 늘어나고. 그거 피하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또다시 생기는 악순환이.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려운 순간은 모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돌려막기는 맞아요. 어. 네, 돌려막기는 맞는데 네. 일단 구하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정부는 원하면 어떠한 구제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갖다 어디선 꿔든지 네네. 정말 진짜 국내에 돈이 없다 그러면 해외에서 꿔도 되는 거죠. 뭐 채권 발행이든 네. 외평채든. 그래서 방법은 수많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신용 등급은 꽤 좋은 편이거든요. 네네.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꾸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자나 이런 것들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지 사실은 뭐 어떻게 그 돌려막기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그건 없는 문제 거죠.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네. 지금 막았다는 건 직시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시사점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지만 이것은 한 기관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한 기관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거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부채로부터 이게 야기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빚을 사용한 대가가 어디서든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특히나 고금리, 네.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태와 많은 부채가 엮여 있는 한 네네. 신용 상태는 당분간 일어날 거다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레버리지로 돌려막기 이것은 네. 이제 뭐 다 죽을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맞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가계부채도 줄이고요. 네네. 기업부채도 줄이고요. 그래서 알차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IMF를 극복했듯이 네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저 말씀 듣고 나니까 떠오르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 역전세로 인해서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 집주인에 한해 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를 해줬잖아요. 사실 이것도 네. 같은 맥락이네요. 같은 맥락입니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 그렇죠. 문제가 터지는 걸 막아주는 거네요. 그렇죠. 부채를 더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이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숨통을 트이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나중에 꺼야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런 목적이 겁니다. 그걸 다 이제 아마 그런 스케줄을 다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직 한참 남았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네. 이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그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걸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네. 중반기에 올려주시면 중반기에 그 신용 사태가 계속해서 출현한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아직 그 연초 전망은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변이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조정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상대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사태가 안타깝지만 네네. 출현하고 있고 중반기까지 하반기까지도 좀 계속해서 출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미 금리차 확대 부담이 돼서 환율도 조금 이제 반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네네. 하반기로 가서는 이제 또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내년에는 네. 이제 부채의 습격의 마지막 또 단계가 일어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앞으로 돌아가시죠. 일단. 네, 그러시죠. 예. 다음 시간 거 되게 흥미롭겠는데요. 내년에는 부채 습격의 마지막 페이즈가 장식이 된다. 네, 내년 초반부터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자산 그리고 자본에 영향을 줄지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채권 금리라든가 주식 가격이라든가 네. 주가죠. 그리고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네네. 예, 저희가 예측을 통해서 준비를 하면 조금이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채의 습격 때문에 이제 신용 문제가 터졌고 신용 문제 때문에 지금 그 PF 같은 부동산 문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단계일까요? 네, 그래서 지금 갖고 왔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저희가 사이클을 보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서머리를 해보시죠. 네네. 조금 미국이랑 한국이랑 달라요. 이렇게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고금리가 상대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저금리입니다. 네네. 이게 절대값으로도 우리나라가 미국이 금리 상단이 5.25%, 그렇죠. 우리나라 3.5%라서 네. 1.75% 차이가 나기는 네.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달러화가 더 안전통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등급도 높기 때문에 신용등급도 높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낮아야죠. 예, 낮아야 되는데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은 투자 관점에서 보면 원래 금리를 높여서 고금리가 되면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금리가 낮아야지 투자 욕구가 살아나야겠죠. 네. 금리가 높은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예금하죠. 네네. 예. 그런데 그 기업 관점에서 보지 말고요. 자본의 흐름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자금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글로벌 자금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의 미국 금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고금리예요. 역대급이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에 투자하는 건 사실 좋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5년짜리 채권 국채가 지금 실질 금리도 한 3% 가까이 올라왔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 유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네네. 미국으로. 그래서 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안 빠지고요. 그리고 돈이 생각보다 넘쳐나고요. 네. 고용이 생각보다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CPI도 생각보다 내려오지 않고요. 네네.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저기 써져 있는 물가, 금리, 고용, 임금 이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파산이라는 건 한번 또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미국의 지금 상반기 올해 파산 건수가 작년 대비 68%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저 수치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5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66.4%가 늘었답니다. 예. 견디다. 노란우산 공제라는 거는요, 폐업 공제금이라는 건 이게 어떠한 그 채권자도 못 갖고 가요. 저거는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저건 자영업자분들의 채권인 거죠? 마지막 보루죠. 네네. 저건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렇지만 자기가 폐업했을 때 네. 직접 가서 자기밖에 못 해냅니다. 근데 저걸 갖다가 깨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제 이런 상황.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에도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부채를 잘 보자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왼쪽에 미국을 보시면 국채 발행을
지금 많이 예정이 돼 있어요. 돈을 갖다 써야 되는데 이때까지 지금 많이 못 썼잖아요. 네네. 한도에 차가지고. 네. 그럼 이제 지금 부채를 더 지금 써야 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기돼 있는 국채 발행이 또한 부채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문제가 또 닥치는 게 있는 게 이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하나 더 생겨요. 뭐냐면 9월 달에 소상공인 대출 상환. 예, 대출 상환 유예 종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코로나 때 워낙 힘드니까 이제 뭐 당분간 이자 갚지 마, 뭐 그 만기 돌아와도 좀 유예해줄게 이런 조치가 있었는데 그 이제 9월부터 이제 끝날 수도 있죠. 끝날 수도 있죠. 네.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아직 결정되진 잠정적으로 않았지만. 지금 종료한다고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부채 쪽에서는 문제로 이렇게 대기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둘 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부채 문제가 하나씩 있어요. 네. 그리고 현재 그 미국의 사이클을 진단해 보면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플레이션을 갖다 경기는 그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네네. 단계를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짬뽕해 놨어요. 지금 인플레이션과 네. 디스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두 개를 합한 그런 단계에 지금 초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4분기 이후에 물가가 조금 떨어지고 난 후에 디플레이션으로 이렇게 접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한국은 현재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요? 예,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매를 먼저 맞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뭐 우리나라 그 무역 수지도 적자다가 지금 많이 그렇죠. 이제 막 예. 돌아서려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하반기에는 이제 플러스 전환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항상 그런 것들이 정부의 전망은 많이 맞았어요. 통계 네네. 수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신뢰해 보면 하반기에는 지금 다시 디플레이션이 짧게 끝나고 네. 내년에는 다시 다른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예. 제가 그 티저를 드리면 네. 이 뒤에 끝에 있네요. 리플레이션.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도 그 디플레이션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네. 우리나라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다시 리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주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요, 차이는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미국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 그 유동성이 더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 풍선 거품을 끌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빚이 신용상을 만드는 과정. 네. 이제 부채와 부동산의 관계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좌측은 기업이고요. 네. 우측은 개인이에요. 굉장히 편하게 돼 있죠. 예,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지금 그 큐틱 긴축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예,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요.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네. 그리고 물가, 원가 상승, 그 다음에 임금 상승, 이러한 원가 상승의 고충을 겪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차입해놨던 비용들이 올라가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만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부채를 다시 만기를 새로 하는 것을 차환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차환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저금리에서 빌렸는데 고금리로 빌려야 되니까 차환 비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연체가 되고 지급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 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투자는 안 해요. 네네. 예, 그렇죠. 맞아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이제 기업들이 같이 투자를 하면 이것을 이제 모아서 이제 PF로 만드는 거죠. 네. 이제 PF가 부실화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주택을 사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주택의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가게들의 생활비도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단기 카드 대출, 아까 제가 카드 대출 말씀을 드린 카드 대출 공부하시느라고 돌려막았던 저는 노느라고 그럴 뻔했고 네, 그렇게 완전 말씀드리시니까 좀 약간 송구스럽네요. 이런,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연체 지급불능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사회 파급력은 조금 덜하지만 이것도 또 가게들이 힘들어지면 네네. 나라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상환 불능이라는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 문제는 상환 불능이라는 이 신용 문제는 부채로부터 항상 야기된다. 그리고 이 그 신용 문제는 부동산의 전이가 돼서 신용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무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러면 이 표로 마무리를 지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전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까요? 어느 쪽이 좀 더 좋으시겠어요? 뭐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기준금리 전망을 한번 볼까요? 이것을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지금 왜냐면 금리는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요거는 아까 그 연초 전망은 바꾸지 않았는데요. 네. 기준금리 전망을 좀 조정했습니다. 최근에 연준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두 차례 기준금리는 제가 반영하지 않고 한 번을 넣었어요. 지금 7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건 거의 기정사실하죠. 네네. 지금 근데 9월 달에 가서는 여러 가지 신용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 금리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개인적으로는. 아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5.5% 내년 상반기에 인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금통위는 아까 저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달이 네네. 너무 어려워요. 지금 기업들 조달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막 하이브리드까지 지금 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대기업들도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을 해요. 어떤 기업들은 몇몇 기업들은 은행에 대출을 하려고 그러면 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한도가 거의 소진된 그런 힘든 기업들도 있고요. 잘 버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다 어렵게 지금 버티고 있어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나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어렵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올해 말에 가서는 어느 정도 다른 쪽의 위험을 감수하고 네네. 금리를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요. 다른 것들은 다음 시간에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키워드나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것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빚의 습격이 시작됐다. 시즌 2까지 저희가 한번 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이게 봉합되는 과정과 시점에 따라서 이게 또 회복되는 국가별 시점도 다 달라진다는 거, 그것까지 오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다음 시간 이야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지오은행 변정규 전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두뇌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